바람이 남긴 이름. 바닷가 마을의 새벽은 언제나 바람으로 시작됐다. 은주는 그 바람을 마주하며 바닷길을 걸었다. 발밑에서 자갈이 부서지고 파도는 숨을 들이켰다 내쉬듯 밀려왔다. 하늘은 아직 희미했고 멀리 수평선 끝에만 얇은 빛이 번졌다. 사람들은 은주를 편지 쓰는 여자라 불렀다. 손에 펜과 종이를 들고 앉아 바다를 향해 글을 적고 작은 유리병에 넣어 던지는 모습이 마을에선 이미 익숙했다. 누군가는 미신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저 고집스러운 습관이라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편지 속을 본 적은 없었다. 편지는 모두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전 폭풍우 치던 날 바다에 사라졌다. 몸조차 건져 올리지 못한 채 이름만 무겁게 남았다. 은주는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의 바람, 마을의 소식, 작은 기쁨과 사소한 슬픔, 별것 아닌 일들을 담다가 늘 마지막 문장은 같았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은 처음에는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으나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자 기도처럼 가벼워졌다. 몇 해 전부터 바닷가에는 낯선 젊은이가 종종 보였다. 긴 여행을 온 듯 배낭을 맨 그는 며칠씩 머물다 사라지곤 했다. 은주는 특별히 말을 섞은 적은 없지만 문득 뒤돌아보면 그가 먼 발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느끼곤 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러던 어느 새벽, 은주가 또다시 병을 던지려 할 때 청년이 다가와 조심스레 무언가 내밀었다. 유리병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바닷물에 젖어 먹물이 번졌으나 글씨체만큼은 익숙했다. 그녀의 것이었다. 청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바다에 편지를 띄우는 걸 봤습니다. 그게 늘 신기하고 어쩐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는 제가 몰래 주워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은주는 병을 꺼내 손끝으로 문장을 따라갔다. 물결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청년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저려오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바다가 빼앗아간 목소리는 사라진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고 다른 세대의 마음에 닿아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래 글을 썼다. 지난 세월 동안 담아내지 못했던 말들, 남편에게 구하지 못한 후회와 감사,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을 천천히 눌러 적었다. 마지막으로 펜을 멈추며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새벽, 바람이 고요히 멎은 순간에 병을 바다에 띄웠다.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을 바꿔 적은 편지였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제 나는 그대를 놓아드립니다. 병은 잔잔한 파도에 흔들리듯 천천히 멀어졌다. 은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듯 가만히 앉았다. 마음속에서 오래 묶여있던 기다림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그 뒤로 은주는 더 이상 편지를 바다에 띄우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새벽 바닷길을 걷는 습관은 남았다. 그 곁에는 가끔 청년도 함께 걷곤 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서로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 전해지는 듯 느꼈다.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투명했지만 은주는 알았다. 그 속에는 빼앗아간 것만이 아니라 지켜낸 것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청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의 이 바람이 하나의 이름을 속삭여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림자 속의 초대장. 가을비가 흩뿌리던 밤, 형사 민재는 낡은 저택의 초대장을 손에 쥔 채 현관 앞에 섰다. 초대장은 검은 봉투에 담겨 있었고 서명은 없었다. 단지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소만이 적혀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촛불의 흔들림이 긴 복도를 따라 이어졌다. 저택 안에는 세 사람이 이미 모여 있었다. 변호사 도윤, 화가 은영, 의사 성우. 그들 역시 똑같은 초대장을 받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우리를 부른 거죠? 은영이 낮게 속삭였다. 아마
곧 알게 되겠죠. 성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서류철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건 기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주제는 모두 같았다. 15년 전 강가에서 발견된 여대생 변사 사건. 민재는 순간 긴장했다.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고, 그는 막내 수사관 시절 그 현장에 있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졌다. 저택의 불이 모두 꺼지고 한순간 암흑이 덮쳤다. 곧이어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 끝에서 울렸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변호사 도윤이 쓰러져 있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살인? 은영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민재는 침착히 주변을 살폈다.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출입문 역시 굳게 닫혀 있었다. 범인은 이 집 안에 있었다. 민재는 3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 도윤의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피해 여대생과 함께 찍은 사진. 둘, 거실 책상에는 의사 성우의 이름으로 된 논문 사본이 꽂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피엄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셋, 화가 은영의 스케치북에는 강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의 자세는 시신 발견 당시의 자세와 똑같았다. 세 사람 모두 과거 사건과 얽혀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모인 이유는 분명해. 그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아 죄를 드러내려는 자가 있는 거지.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중 누가 초대한 거죠? 민재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 서류철에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자, 그 또한 죄인이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구도 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누군가 미리 경찰에 부른 것이었다. 민재는
창가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15년 전, 그는 사건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은폐했었다. 피해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오늘의 초대장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은영, 성우를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결국 모두 공범이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민재는 경찰들에게 손목을 내밀었다. 체포하시오. 나도 그날의 그림자 속에 있었으니.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죄가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다. 은행나무. 자구산 자락. 박신의 집 입구에 선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존재였다.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더위를 식히며 수박을 쪼개 먹던 자리. 소나기가 내리면 산새들이 날아들어 가지 사이에 몸을 의탁하던 자리였다.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은행알이 우수수 떨어져 등산객들이 허리를 굽혀 담아가곤 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단순히 계절에 거듭하는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다. 박신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무렵 박신은 작은 묘목을 심었다. 손바닥만 하던 나무는 해마다 푸른 잎을 내고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와 발맞추듯 키를 키워갔다. 소년이던 첫째 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늘 나무 밑동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다. 오늘은 좀 많이 혼났어. 그래도 내일은 괜찮겠지. 그렇게 투박하게 흘린 말들은 바람결에 스며들어 나무의 나이테에 차곡차곡 쌓였다. 기쁨도 슬픔도 대소사도 모두 이 나무가 지켜보았다. 혼례의 풍악,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노인의 마지막 숨결까지. 그러나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박씨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집을 떠났다. 수년 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박 씨의 아내마저 눈을 감자 그 많던 발자취는 흔적조차 희미해졌다. 떠들썩하던 집은 마치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해졌다. 은행나무만이 그 모든 세월을 말없이 지켜내고 있었다. 가지 끝에 매달린 새들의 날갯짓, 바람의 속삭임만이 간간히 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오랜 시간 비워진 길 끝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다. 은빛이 감도는 머리칼, 주름진 눈가. 박 씨의 첫째 아들이었다. 그는 나무 앞에 서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손끝으로 거친 껍질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넌 여전하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자 나무의 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대답하듯 흔들렸다. 바람이 불어와 마치 오래된 친구의 품처럼 사내를 감쌌다. 저물어가는 햇살 아래 사내는 아득한 그리움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은행나무가 묵묵히 기다린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결국 돌아오는 이는 있었다. 저물어가는 햇살 아래 오랜 친구와 다시 마주한 듯 나무는 잎새 하나하나를 떨며 반가움을 전했다. 그리고 사내는 천천히 나무 밑둥에 앉았다. 예전처럼. 세상은 변했지만 둘 사이의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은 듯 고요히 이어졌다. 안개의 다리. 강은 오래전부터 마을과 마을을 나누고 있었다. 다리는 있었지만 늘 안개에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힌 다리라 불렀다. 누구도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겼다. 소녀는 매일 새벽 강가에 나왔다.
아직 닿지 않은 세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에 끌린 것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물결은 고요했지만 다리 위로는 무언가 스치는 그림자들이 종종 보였다. 바람일 수도 사람일 수도 있었다. 가끔은 강 위로 작은 종이배가 떠내려왔다. 종이배에는 낯선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곳은 여전히 밝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짧고 단순했지만 그 말들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소녀는 그 종이배들을 모아 책장에 꽂듯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마치 잊힌 달이 넘어와 자신을 잇는 끈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어느 비 오는 날 강물은 불어났다. 안개는 더 짙어졌고 다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쏟아지는 빗방울 사이로 또 다른 종이배가 떠내려왔다. 이번에는 글씨가 달랐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날 밤 소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 쌓아둔 종이배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글씨는 모두 같은 손길에서 나온 듯 했다. 꾸밈 없고 단단한 필체였다. 다음 날 소녀는 작은 종이배를 접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껏 적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 배는 강물에 실려 천천히 멀어졌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다리는 어김없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대답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소녀는 매일 강가를 찾았다. 기다림은 고요했지만 고요함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더 선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안개가 예상보다 일찍 걷혔다. 흐릿하게 남아 다리의 형태가 보였다. 낡고 오래된 나무 판자들이 강을 가로질러 있었다. 소녀는 무심코 한 발을 내디뎠다. 판자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다리 위는 상상보다 길었다.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소녀는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았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왔다.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지던 순간
안개가 다시 밀려왔다. 시야는 희미해지고 그림자는 뿌옇게 번졌다. 다리 위의 공기는 숨조차 쉽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소녀는 잠시 멈춰섰다. 발밑에 나무 판자에서 물기가 스며나왔다. 멀리서 종이배 하나가 떠내려와 다리 가장자리에 걸렸다. 펼쳐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다.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소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리 너머에는 여전히 안개가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긴 기다림 끝에 설레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눈에 멈춘 시간. 서울 외곽의 작은 기차역. 가을이 막 지나가던 시절이었다. 소희는 늘 퇴근길에 이 역을 지나곤 했다. 오래된 간이역에는 늘 한두 사람 정도만 서 있었고 대부분은 얼굴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플랫폼 끝자리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긴 코트를 입은 그는 낡은 수첩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기차가 들어올 때에도 떠날 때에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소희는 매일 그와 같은 시간에 마주쳤다. 이름도 모르고 대화도 없었다. 다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시선은 자꾸 그에게 머물렀다. 마치 누군가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보는 듯한 묘한 끌림이었다. 며칠 후 갑작스레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플랫폼 위에 소복이 쌓이는 눈을 보며 소희는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처음 본 눈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그 순간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도요. 처음으로 그가 말을 걸었다. 소희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눈빛은 조심스럽고도 따뜻했다. 그날 이후 둘은 아주 짧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춥네요. 그 정도에 불과했지만
소희에게는 하루의 무게를 덜어주는 작은 기쁨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자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소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역 근처 작은 다방에서 둘은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그는 이름이 준호라고 했다. 오래전 이 역 근처에 살았고 지금은 멀리서 이리로 가며 잠시 들러 추억을 적는다고 했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 이어졌다. 소희는 속으로 자신이 왜 이토록 편안한지 놀라워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깊어졌다. 어느 날 소희는 출근길에 역으로 향했으나 그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희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시달렸다. 마치 잃어버린 책의 마지막 장을 끝내 읽지 못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다시 눈이 내리던 날, 소희는 습관처럼 역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여전히 코트를 입고 이번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내밀었다. 마지막 장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만나러 다시 왔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서 흩날리는 눈송이를 함께 바라보았다. 플랫폼 위 멈춘 듯 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멈춘 것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